1945년 5월 소비에트 군대가 베를린에 진입했습니다. 붉은 깃발이 독일 의회 위에 개양되었습니다. 그 이전 군대는 폴란드를 통과하여 동부전선의 마지막 주요 전투 중 하나인 젤로프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강화되었고 유럽 대륙 동부의 여러 나라의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승리와 함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건, 권력 장악, 그리고 시스템 조직은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 모델은 경직되었습니다. 결정은 중앙에서 내려졌고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는 그 방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빠른 몰락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먼 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전쟁 후에 무엇을 했으며 그들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스탈린, 전쟁 지도력에서 절대적 지배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오시프 스탈린은 붉은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1941년부터 그는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며 정치, 군사, 경제적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모든 전략적 결정은 그를 거쳤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방어전과 스탈링그라드 전투와 같은 주요 캠페인을 이끌었는데 그곳에서 내려진 명령은 퇴각이나 항복을 금지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승리의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고 소련 체제 내에서 그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소비에트 연방은 군사적, 영토적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붉은 군대는 동유럽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스탈린은 테헤란, 얄타,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여 미국 및 영국과 대륙 재편에 합의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설계자 중 한 명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는 조국을 구원한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1945년 이후 그의 관심은 국내 재건과 사회주의 블록 통제에 집중되었습니다. 소련의 기반 시설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파괴된 도시, 붕괴된 철도망, 그리고 만연한 부족이 전후 상황을 특징지었습니다. 국가는 중공업, 에너지, 군사 시스템을 우선시하는 중앙 집중식 계획으로 복구를 조직했습니다. 소비재와 사회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집단 농장으로 유지된 농업은 낮은 생산 수준과 농민들의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절대적인 통제가 유지되었습니다. 스탈린은 당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정치국을 더 큰 상임위원회로 대체하여 지도부를 재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확대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혼자서 결정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실질적인 자율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안은 토론 없이 승인되었고 내부의 이견은 은밀한 좌천이나 체포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념적 감시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사회과학과 문화는 공식적인 교리에 종속되었습니다. 작가, 역사학자, 경제학자들은 강요된 노선에 따라야 했습니다. 어떠한 일탈도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내부 및 외부의 적과의 투쟁에 초점을 맞춘 세계관이 장려되었습니다. 검열은 엄격했고 선전 캠페인은 국가와 당의 역할을 안정의 보증인으로 찬양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소비에트 점령 하에 국가들이 모스크바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현지 공산당이 통제하는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초기 연립 정부는 단일 정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과 같은 국가에서는 소비에트 모델의 영감을 받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가 강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내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안보와 이념적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지도부 내의 관계는 긴장되었습니다. 스탈린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고 집단 지도 체제를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베리아, 말렌코프와 같은 관리들은 특정 임무에 활용되었지만 누구도 안정적인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불신은 커졌습니다. 말년에는 소위 의사음모 사건과 같은 반유대주의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특정 민족 집단의 강제 이주도 계획되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숭배는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1949년에는 그의 70번째 생일이 대규모 행사로 기념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설 교과서 영화 공공 행사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었습니다. 1948년 이후 그의 공개 활동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시스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관료들에게 보고를 받는 거주지에서 통치했지만 대부분의 조직과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1953년 3월에 그는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의료 지원을 받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고 그는 5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후계에 대한 지시를 남기지 않았고 책임을 명확하게 위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즉각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가까운 지도자들은 의사결정의 부재가 내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신속하게 새로운 권력 분배를 조직했습니다. 그가 남긴 구조는 그의 개인적인 권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제계획, 정치통제, 외교정책은 중앙 집중식 결정과 반대 의견의 억압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시스템에 적응하거나 갱신할 명확한 메커니즘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시작된 단계는 그가 공고히 한 모델을 깨지 않고 국가의 방향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베리아, 권력의 핵심에서 처형까지. 라브렌티 베리아는 1938년 국가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인 NKVD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스탈린의 최측근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부상은 대숙청의 정점과 일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소련 체제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도해 억압기관은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감시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잔혹성에 대한 악명은 그가 체계적으로 고문과 처형을 명령했던 조지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그의 지휘해 이루어진 신문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그의 사무실은 즉각적인 처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베리아는 직접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그의 권력은 계속 커졌습니다. 그는 내부 보안을 담당했고 적과 협력한 혐의를 받은 소수 민족의 대규모 강제 이주를 감독했으며 NKVD 통제를 통해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1940년 카틴 숲에서 폴란드 장교들의 처형을 조직했고 전쟁 중 노동력으로 사용된 굴라그 수용소의 관리를 지휘했습니다.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스탈린에게 종속되었지만 수백만 명의 생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가장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1945년 승리 후 베리아는 더 많은 권한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정부 내 그의 지위는 공고해졌고 그는 소련 핵 프로그램과 같은 전략적 문제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험 시설 건설을 감독하고 원자 폭탄에 투입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했습니다. 그의 관리는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949년 최초의 소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는 대중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만족했지만 절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리아는 내부 숙청에도 참여했습니다. 말렌코프와 함께 그는 즈다노프의 죽음 이후 그의 측근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즈다노프와 가까웠던 여러 관리들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는데 이는 스탈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력 투쟁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리아는 여전히 모호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직 통제에는 유용했지만 정치국 동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스탈린과의 관계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복종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베리아는 독재자를 경멸했습니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 그는 존경심 부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장례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고 최초의 권력 분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전 국가보안부 MGB도 흡수한 내무부 MBD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합병으로 그는 정치, 경찰, 감옥, 당 감시에 전례 없는 통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그는 즉각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소위 흰색 가운 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들을 석방하고 그 증거가 허위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전 재판들을 재검토하여 굴라그 수감자들의 석방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공포를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내 일부 계층에서는 초기 지지를 얻었지만 다른 계층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그는 중요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공산 정부들과 더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비밀리에 그는 스탈린과의 단절이 배신으로 여겨졌던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를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소련 내 비러시아 공화국들에 대한 양보를 제안하여 민족적 긴장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중앙조직 외부에서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베리아는 동료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보안 조직에 대한 그의 지배력은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감시를 통해 축적된 정치국 모든 위원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흐르쇼프와 말렌코프는 그를 축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리아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6월 정치국 회의 도중 그는 갑자기 체포되었습니다. 흐르쇼프는 군사 배치를 담당한 주코프 원수와 작전을 조율했습니다. 베리아는 자동차로 크렘린에서 끌려나와 군대의 감시하에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며칠 후 발표되었습니다. 7월 2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그의 범죄가 폭로되었습니다. 권력 남용, 이념적 탈선, 그리고 믿기 어려운 혐의인 영국을 위한 간첩 행위였습니다. 혐의는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베리아는 그해 12월에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몰락과 함께 당은 보안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1954년 MBD는 다시 분할되어 정보 및 방첩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인 KGB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한 사람이 다시 그렇게 많은 권력을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지도부는 베리아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방법을 주목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베리아의 인물은 스탈린 치하 소련 체제의 과잉을 요약합니다. 그는 숙청의 집행자, 억압적 통제의 설계자였으며 나중에는 실현될 수 없었던 제한적인 변화를 옹호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그 자신이 뿌린 공포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전후 그의 권력 장악은 영향력이 컸지만 짧았습니다. 처형 후 그의 이름은 공식 연설에서 삭제되고 공공기록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소련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말렌코프, 덧없는 후계자와 그의 정치적 몰락. 거르기 말렌코프는 전쟁과 전후 시대에 스탈린 체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기술 및 조직 업무를 통해 발전했으며 행정 업무에서의 효율성으로 스탈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군수산업 조정과 전선으로의 인적 자원 동원에 참여했습니다. 눈에 띄는 공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획기관과 당 중앙사무국에서 조용히 커졌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말렌코프는 스탈린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특히 1948년 즈다노프의 사망 이후 확대되었습니다. 베리아와 함께 그는 레닌그라드 및 기타 지역에서 즈다노프의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숙청을 조직했습니다. 정치국 고위 인사들을 포함하여 수십 명의 관리가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소련 지도부의 유력한 후계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스탈린의 말년에 말렌코프는 주요 보고서를 담당했고 중요한 연설을 하도록 임명되어 공식 대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1952년당 제19차 대회에서 스탈린이 침묵하는 동안 중앙위원회를 대신하여 중앙보고서를 낭독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권한 위임의 제스처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후계 보장은 없었습니다. 스탈린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그의 협력자들은 실제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없었고 공식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명령을 따르는 데 국한되어야 했습니다.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 후 말렌코프는 강요회의 의장 겸 중앙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어 공식적으로 새로운 정부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의장은 베리아와 몰로토프였습니다.
나머지 정치국은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했지만 말렌코프는 처음에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스탈린의 장례식에서 그의 연설은 가장 침착하고 정치적이었으며 덜 억압적인 어조로 연속성을 가진 지도자로 자신을 투영하려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통제된 변화의 이미지를 장려했습니다. 그는 군비 지출 감축, 소비자의 생산 증대, 그리고 더 신중한 외교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최고 소비에트에서 그는 농업세를 감면하고 집단 농장에 대한 지불을 늘리는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전 몇 년 동안 지배적이었던 군비 중심의 생산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인민의 필요에 더 중점을 둔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당과 국가기관의 구조는 수십 년 동안 군사 및 중공업 부문의 우선순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치국 내에서 흐루쇼프와 같은 인물들은 경제적 비전에서 더 보수적인 지역 간부들과 당 부문들 사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던 처녀지 개척과 같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전술적 오류가 그의 입지를 약화시켰습니다. 1953년 3월 그는 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서기직을 사임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흐루쇼프는 당의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는 곧 강요회의 의장 자신의 권력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렌코프는 여전히 공식적인 지도자였지만 당의 지지 없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말렌코프와 베리아의 관계는 처음에는 협력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흰색 가운 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들의 석방을 지지했고 경찰 조직의 억압적인 역할을 줄이는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베리아의 권력 축적은 다른 지도자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렌코프는 1953년 6월 베리아의 체포로 끝난 흐루쇼프가 주도한 음모를 지지했습니다. 이 행동은 일시적으로 정부 내 그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말렌코프는 일시적으로 그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당의 통제권은 이미 흐루쇼프의 손에 있었고 그는 그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내내 정치국 내에서 말렌코프의 권위는 약화되었습니다. 1955년 2월 그는 강요회의 의장직에서 사임하도록 강요당했고 흐루쇼프의 동맹인 니콜라이 불가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정치국에 남아있었지만 그의 역할은 분명히 부차적이었습니다. 해임 후 그는 흐루쇼프의 징역을 막기 위해 몰로토프와 카가노비치와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했습니다. 1957년 2세 지도자는 정치국 회의에서 흐루쇼프를 축출하려는 시도를 주도했습니다. 초기 다수를 확보했지만 중앙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쿠데타는 무산되었습니다. 흐루쇼프는 그의 권력을 공고히 했고 세 사람은 정치국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말렌코프는 하위 직책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카자흐스탄의 수력발전소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국가의 고위직을 맡지 못했습니다. 권력 장악 기간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스탈린주의 체제 내에서 온건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방향을 강요할 정치적 힘이 부족했습니다. 소비 지향적인 경제, 서방과의 평화적인 관계 제한, 그리고 경찰 폭력 거부는 그를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차별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직적 약점과 카리스마 부족은 당내에서 지속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몰로토프, 히틀러와의 협정에서 흐루쇼프 시대의 소외까지. 벼체슬라프 몰로토프는 국제 무대에서 소련의 가장 눈에 띄는 공식 대변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외무인민위원으로서 그는 서방 강대국들과의 주요 협상을 이끌었고 세계 정치의 중요한 순간에 크렘린을 대표했습니다. 그는 1939년 나치 독일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으며 전쟁 중에는 연합국과의 외교회담에서 협상가이자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그의 경력은 그를 스탈린의 가장 변함없는 협력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국방위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스탈린, 말렌코프 및 기타 고위 지도자들과 함께 전략적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국제조약 서명, 외교 사절단 조정,
연합국과의 관계 유지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과 워싱턴을 방문하여 주요 회담에서 크렘린을 대표했습니다. 그의 경직된 스타일과 규율 있는 언어는 그를 어려운 협상가로 만들었지만 소련 외교의 틀 내에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계속해서 외무인민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는 동유럽 사회주의 블록 창설 과정에서 외교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과 같은 국가의 공산 정권을 수립하는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군축, 국경,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서방 강대국들에 맞서 소련의 입장을 확고히 옹호했습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몰로토프는 초기 권력 분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외무부 장관 겸 강요회의 부의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흐루쇼프와 같은 젊은 지도자들과 말렌코프와 같은 개혁가들에 비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고 지도부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역할은 더 보수적이었고 정치국 토론에서 제기되는 변화 제안에 종종 반대했습니다. 흐루쇼프가 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몰로토프는 고립되었습니다. 흐루쇼프의 개혁적인 아이디어는 몰로토프가 옹호하는 스탈린의 유산과 그가 구축하는 데 기여한 중앙 집중식 모델과 충돌했습니다. 1956년 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쇼프는 스탈린주의의 범죄를 폭로하는 비밀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몰로토프는 이를 막으려 했고 대회 중심 주제를 레닌 사업의 계승자 스탈린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흐루쇼프는 정치국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몰로토프는 자신이 주도했던 시대에 대한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대회의 방향에 반대했지만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입지는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1957년 말렌코프, 카가노비치와 함께 그는 정치국 회의에서 흐루쇼프를 축출하려는 시도를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도력을 해체하려는 희망으로 제1서기 직책 폐지에 대한 임시 다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흐루쇼프는 주코프 원수와 협력하여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모스크바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통해 중앙위원회의 지지를 동원했습니다. 위원회 전체 회의는 흐루쇼프를 지지하고 3명의 음모자를 해임했습니다. 몰로토프는 정치국과 당 서기국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상징적인 결정으로 그는 몽골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에서 정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하위 외교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의 개인적인 몰락뿐만 아니라 소련 권력의 새로운 균형 속에서 낡은 스탈린주의 간부들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몰로토프는 모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체포되거나 물리적으로 숙청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실질적인 정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언론에서 삭제되었고 그의 역사적 역할은 공식 문서에서 축소되었습니다. 그는 회고록 작성이나 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그는 자신이 건설하는 데 기여했던 모델을 계속 옹호했습니다. 그는 스탈린 시대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수정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몰로토프에게 가장 개인적인 사건 중 하나는 스탈린의 마지막 숙청 기간 동안 그의 아내인 폴리나 젬추지나의 체포였습니다. 그녀는 1956년에 복권되었지만 그 사건은 나머지 지도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0차 당대회 이후 수백만 명의 굴라그 수감자들의 석방은 이전 숙청에서 그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조되었고 이는 그를 정권의 새로운 정치 프로젝트에서 소외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배제는 1961년에 그가 공산당에서 축출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의 대회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당의 현재 노선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1957년부터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축출은 생전에 복권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비공식적인 감시해 모스크바에서 언론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부했고 회고록을 출판하지 않았으며 과거 동료들과의 사적인 교류에만 국한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복권되지 못한 채 1986년에 9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소련 권력 역사상 가장 긴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정권 초기부터 존재했고 제2차 세계대전과 사회주의 블록 공고화 기간에 가장 결정적인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충성심이 더 이상 소련의 새로운 정치적 맥락에서 자리를 잃은 한 세대 지도자들의 몰락을 반영했습니다. 흐루쇼프, 개혁, 모순, 그리고 실각. 니키타 흐루쇼프는 스탈린 사후 가장 두드러진 소련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은 수십 년 전 제1차 세계대전 중 노동운동 참여와 1918년부터의 볼셰비키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산업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후 당 조직 내에서 승진했고 30년대에는 우크라이나와 모스크바에서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숙청 기간 동안 그는 숙청을 지지했지만 행정적 효율성도 보여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남부 전선에서 정치위원을 맡아 스탈링그라드 방어전과 기타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스탈린은 1949년 그를 중앙위원회 서기로 임명하여 말렌코프와 다른 당 간부들의 입장을 균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임명은 스탈린 말년에 그를 권력 핵심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는 공산당 제1서기로 임명되었지만 초기에는 말렌코프, 베리아, 몰로토프와 함께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경쟁자들을 약화시키는 책략을 썼습니다. 그는 1953년 6월 베리아 체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 행동은 정치 조직 내에서 그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흐루쇼프는 처음부터 단일 정당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체제 쇄신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과 시베리아의 천여지 개간 운동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곡물 생산량 증가였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중앙부처를 분할하고 경제관리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경제위원회로 기능을 이전하는 행정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는 1956년 당 제20차 대회에서의 비밀 연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탈린의 범죄를 폭로하고 개인 숭배를 비판했으며 광범위한 학대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 제스처는 소련 정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충격을 일으켰고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블록의 결속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이후의 억압은 변화의 한계가 여전히 크렘린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탈린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흐루쇼프는 이전 체제의 요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 집중식 계획 구조를 보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술 개혁과 자원 동원 캠페인을 결합했습니다. 농업에서는 코로스 확대, 소프호스 창설, 개인 경작지 축소를 추진했습니다. 1950년부터 1960년 사이에 밀 생산량은 우유 및 육류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구조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여전히 의존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그는 서방과의 긴장 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아이젠하워와 케네디를 만났고 평화 공존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은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그는 정치국과 상의 없이 소련 무기를 철수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후퇴로 해석되었습니다. 핵 충돌은 피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그의 독단적인 처리는 당 지도부 사이에서 그의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국내적으로 그는 당 조직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1961년에는 직책 임기 제한을 도입하여 많은 중간 간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역위원회를 농업과 산업의 별도 부문으로 나누어 행정적 중복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방 관료들과 정치국 내에서 불만을 증폭시켰는데 그곳에서 그의 조직 개편은 자의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담론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소련이 삶의 질에서 자본주의를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주택 건설, 소비 확대, 식량 개선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불균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공업은 여전히 우선순위였고 개혁은 정권의 투자 패턴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1963년에는 흉작으로 곡물을 수입해야 했고 이는 그의 농업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흐루쇼프는 문화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같은 비판적인 작품의 출판이 허용되었습니다. 문학, 영화, 음악에서 짧은 개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작가들이 단기 정한 경계를 넘었을 때 제한이 다시 부과되었습니다. 검열이 재개되었지만 스탈린 시대만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스타일은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그는 대중주의적 열정과 갑작스러운 결정을 결합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를 무시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유엔에서 그는 연설 도중 신발로 테이블을 두드려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개인 숭배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축적하고 개인적인 인정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매일 언론에 등장했고 그의 가족들은 사위가 이즈베스티아 편집장으로 임명되는 등 정치적 혜택을 받았습니다. 1964년 10월 그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자체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브레즈네프, 수슬로프, 코시긴이 이끄는 그의 반대자들은 그의 관리가 변덕스러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임은 은밀하게 조직되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그는 사임을 요구하는 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깨닫고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은퇴가 허용되었고 1971년 사망할 때까지 모든 정치 활동에서 벗어나 모스크바에서 살았습니다. 브레즈네프, 안정, 침체, 그리고 쇠퇴. 러니트 브레즈네프는 러시아 내전 이후 세대의 일원으로서 소련 정치계에서 부상했습니다. 1906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30년대 공산당에 입당하여 규율과 적응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부상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남부 및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정치위원으로 복무하면서 공고해졌습니다. 전쟁 후 흐루쇼프와의 관계는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몰도바와 당 중앙 조직의 핵심 직책으로 승진했습니다. 1964년 그는 니키타 흐루쇼프의 축출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공산당 제1서기로 임명되었고 이 직책은 나중에 총서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는 코시긴, 포드고르니와 같은 다른 지도자들과 집단 지도 체제 내에서 권력을 공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의 초기 목표는 이전 몇 년간의 혼란 이후 행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흐루쇼프의 여러 개혁을 되돌리고 중앙부처를 재건했으며 당 위원회의 부문별 분할을 폐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는 연속성을 선호했습니다. 코시긴이 분권화를 목표로 하는 일부 개혁을 추진하도록 허용했지만 중앙계획의 기본 원칙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모두 막았습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농업과 산업의 초기 성장은 그의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활력은 점차 정체되었습니다. 70년대에는 생산성이 감소하고 기술 혁신이 제한적이었으며 관료주의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비례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복지 정책은 유지되었습니다. 실질 임금이 인상되고 주택 건설이 장려되었으며 사회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가전제품과 생필품 접근성이 50년대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불균형은 지속되었습니다. 농업은 여전히 막대한 보조금에 의존했고 소련은 곡물 상시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주로 탄화수소 수출 수입에 크게 의존했으며 70년대의 가격 상승은 더 큰 재정 위기를 막았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브레즈네프는 소련의 국제적 위신 유지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닉슨 및 카토와 군비 제한 협정에 서명하며 미국과의 대탕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을 방문하고 서방 지도자들을 모스크바에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쿠바, 베트남과 같은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했습니다.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내부 긴장을 고조시키는 장기적인 위기를 촉발하면서 이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브레즈네프의 문화 관리는 선택적 억압과 제한된 관용을 결합했습니다. 옹언한 형태로 일정 수준의 비판은 허용되었지만
체제나 스탈린 시대의 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은 검열되었습니다. 안드레이 사하로프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과 같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억압은 지속되었습니다. 사미즈다트 체제는 비공식적인 사상과 문학의 비밀 유통 경로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감시와 자기 검열은 이 시기 소련 지식인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브레즈네프 하의 권력 구조는 노인 정치 체제로 변모했습니다. 정치국의 평균 연령은 점차 증가했고 세대 교체는 막혔습니다. 당 조직은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시절부터 브레즈네프가 승진시킨 관료들로 채워져 충성스럽지만 혁신적이지 못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개혁을 막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안정은 국가 내부의 많은 부문에서 정체로 해석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브레즈네프는 친근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개인적인 특권도 축적했습니다. 그는 가족 내의 족벌주의를 허용했고 권력층 내의 높은 수준의 부패를 묵인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80년대에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했으며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임의 정치적 영향을 두려워하는 주변 환경에 의해 지지받으며 직책을 유지했습니다. 시스템의 관성은 질서 있는 권력 이양 준비를 막았습니다. 1980년부터 1982년까지 그의 공적 활동 참여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출연은 산발적이었고 그의 소통은 제한되었습니다. 실제 결정은 우스티노프, 안드로포프, 그로미코, 체르넨코와 같은 인물들에 의해 비공식적인 집단 지도 체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의 부재는 혼란을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KGB의 안드로포프와 같은 정치적 경쟁자들에 의해 조장된 그의 가족 내 부패 스캔들에 대한 보고서가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즈네프는 1982년 11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형식적이었고 엘리트층의 감정적인 애도에 공개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예우는 갖춰졌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당 지도자들에게 해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원수 제복과 모든 훈장을 착용한 채 붉은 광장에 묻혔습니다. 안정과 개선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되었던 그의 통치 시대는 마비되고 누적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는 시스템으로 끝났습니다. 유리 안드로포프, 감시와 실패한 개혁 사이에서 유리 안드로포프는 러니트 브레즈네프 사후 1982년 11월 소련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은 길었습니다. 그는 1914년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콤소몰에 참여했고 당 조직에서 승진을 거듭한 후 1954년 헝가리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956년 부다페스트 봉기를 직접 목격했는데 이 사건은 공산주의 질서와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그의 시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그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고 10년 후인 1967년에는 브레즈네프에 의해 KGB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15년 동안 반체제 인사, 해외 스파이 활동, 국내 안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행사했습니다. 그는 비밀 보고서와 감시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시스템 내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관리는 KGB의 역할을 소련 권력의 핵심 도구로 강화했습니다. 브레즈네프 말년에 안드로포프는 그의 후계자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총서기의 신체적 쇠퇴를 이용하여 보안 조직 내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의 주변 인물들과 관련된 부패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1982년 11월 그는 비교적 질서 있는 과정으로 공산당 총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전임자와 달리 그는 시스템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더 단호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안드로포프는 규율이 경제 회복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초기 결정 중 하나는 부패 방지 통제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요 부처의 관료들을 해임하고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추진했으며 당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그는 직장 급습을 명령하고 지각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으며 꾸준한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년간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비공식성에 익숙해진 대중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드로포프는 검소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행동을 피하고 사교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으며 침착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이었고 동료들에게 엄격했으며 내성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공장 방문과 같은 상징적인 제스처를 장려했지만 그의 공적 활동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개인 숭배를 조장하지 않았고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지속적인 대중 이미지를 선호했던 브레즈네프와 대조되었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는 전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전된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유지하고 시스템의 실질적인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 관리의 조정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당내에서 일정 수준의 토론을 허용했고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니콜라이 리주코프에게 경제 재생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맡겼습니다. 보고서는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안드로포프는 소련 시스템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경고한 노보시비르스크 그룹과 같은 독립적인 학계의 더 대담한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새로운 간부 육성이었습니다. 그는 고르바초프, 리가초프, 리주코프와 같은 젊은 인물들의 승진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브레즈네프 시대에 승진한 고참 관료들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당 중앙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그는 내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변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개혁적이었지만 핵심 정치 구조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그는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1983년 그는 미국의 각 군사 동맹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공식 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중단되었던 데탕트 재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에서 그의 이미지는 여전히 KGB 시절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그를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고 소련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대한항공 영공 침범 사건 이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드로포프가 미국이 공격을 준비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핵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킨 비밀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장기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1983년 봄부터 그는 정치국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의사소통은 거주지에서 보낸 메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권력은 정치국 다른 위원들, 특히 회의 의장직을 번갈아 맡았던 콘스탄틴 체르넨코와 미하일 고르바초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르바초프를 후계자로 선호했지만 그 선택을 공고히 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위원회에 보낸 그의 마지막 서면 중 하나에서 그는 그 선호를 표명했지만 그 문서는 공식 발표 전에 체르넨코 지지자들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안드로포프는 1984년 2월 9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권좌에 오른 지 불과 15개월 만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짧았지만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쇄신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많은 개혁가들은 그를 과도기적 인물로 여겼습니다. 일부에게 그는 신중하지만 확고한 개혁의 기회를 나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충분히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짧은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지방당 제1서기 5분의 1을 해임하고 일부 산업 지표를 개선했으며 당내에서 개혁적인 아이디어의 제한적인 유통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중한 접근 방식, 시간 부족, 그리고 건강 상태는 그의 계획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콘스탄틴 체르넨코, 시대의 종말에선 약한 통치. 콘스탄틴 체르넨코는 유리 안드로포프 사후 1984년 2월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임명은 소련 지도부의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지만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권력 내 여러 파벌 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을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즈네프 시대에 형성된 보수적인 노선의 지속을 의미했습니다. 체르넨코는 두드러지거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당 조직 내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50년대부터 구축된 브레즈네프와의 관계는 그가 70년대에 고위직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1976년부터 중앙위원회 서기를, 1978년부터 정치국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개인적인 야망 없이 항상 배후에서 일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매우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짧은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중요한 변화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혁을 제안하지 않았고 이전 결정을 되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거의 주도적인 움직임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유일한 의미 있는 움직임은 이전 계획에서 물려받은 시베리아 강물 전환 프로젝트의 지속을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기술적 접근 방식의 전형적인 값비싸고 환경적 영향이 의심스러운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이나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제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그를 대부분의 회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했습니다. 대중 앞에 나타날 때 그는 짧은 연설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집단적으로 내려지거나 보류되었습니다. 낮은 농업 생산성, 비효율적인 산업, 혁신 부족, 사회적 불만 등 국가의 문제들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지도자들이 입지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로포프에 의해 승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체르넨코가 참석할 수 없을 때 서기국과 정치국 회의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젊은 이미지와 경제 관리 개혁 제안으로 그는 조직 내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규칙을 깨지 않고 그는 총서기와 직접 대립하지 않으면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는 후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빅토르 그리신과 그리고리 로마노프와 같은 일부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고안된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체르넨코의 이미지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의 지도력이 일시적이며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위원회도 그의 선출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책에 비준되었을 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환호도 지지 연설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내부 분쟁을 피하기 위한 임시적인 해결책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상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긴장이 시급한 결정을 요구하는 시기에 명확한 방향 없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안드로포프가 지시했던 경제 제안 초안은 여전히 고문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리주코프와 리가초프와 같은 일부 젊은 지도자들은 이를 경영 시스템의 가능한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했습니다. 아직 심오한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전통적인 아이디어와 다른 내부 의제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체르넨코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규칙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1985년 초 그의 공식 석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정은 그의 이름으로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지도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운영은 정치국의 가장 활동적인 구성원들, 특히 그의 부재 시 여러 회의를 주재했던 고르바초프 사이의 비공식적 합의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1950년 3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충격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차분했고 큰 감정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직책을 맡았지만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제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레즈네프 세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권력 장악은 부동성과 변화보다 통제를 선호하는 특징을 지닌 20년 동안 지속된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후계 문제는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날 고르바초프가 당 총서기로 선출되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개혁, 위기, 그리고 소련의 종말. 콘스탄틴 체르넨코 사망 후 1985년 3월 11일 소련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탈린 이후 가장 젊은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931년 러시아 남부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코로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스타브로폴로 돌아온 후 콤소몰 조직에서 일하면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70년대에 당 고위직으로 승진했고 1980년에는 정치국 위원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고르바초프는 소련 시스템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고참 지도자들을 젊은 인물들로 교체하면서 간부 교체를 추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는 부패 방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러한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구조적이었고 더 깊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1986년 그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전자는 재건을 의미하며 경제 및 행정 시스템 개혁을 지칭했습니다. 후자는 개방으로 번역되며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더 큰 여지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이후 검열이 완화되고 언론, 대학, 문화기관에서 공개 토론이 등장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산당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새로운 관행을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민간 협동조합 설립과 국영기업의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법률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권 초기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내세우는 소비에트 내부 선거를 추진했습니다. 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1987년 정치국 내 고르바초프의 여러 동맹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는 반체제 인사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귀환을 허용하고 소련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서적의 출판을 지지했습니다. 1988년 그의 중앙위원회 내 영향력이 공고해졌고 최고 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고르바초프는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그는 소련 군대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그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이 모스크바의 개입 없이 자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동유럽 공산정권 붕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록 내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산정부가 교체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이러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정책은 유럽에서 비폭력적인 공산주의 퇴장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방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상과 표창을 받았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그의 이미지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혼란과 경제 악화의 책임자로 여겼습니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 공화국들은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코카서스 지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와 같은 다른 공화국들에서는 분리 요구가 커졌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연방 조약을 통해 국가의 단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대한 지지는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보리스 옐친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는 공산당을 탈당하고 러시아 공화국에서 야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고 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고르바초프의 주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옐친은 독립 러시아 창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 간의 경쟁은 소련 말년 권력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1991년 8월 보수적인 지도자 그룹이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휴가 별장에 고립되었습니다. 쿠데타는 모스크바에서 옐친이 이끈 저항 덕분에 실패했습니다. 쿠데타 시도 후 고르바초프의 권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공산당은 활동이 중단되었고 공화국들은 최종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다음 날 소련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내부에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시스템 해체를 주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자유의 공간을 열었지만
자신의 결정의 결과를 통제하지 못한 개혁가로 기억됩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권력을 잡은 소련 지도자들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이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던 모델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부에서 그것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통제를 집중시키고 갑자기 몰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변화를 촉진했지만 어떤 변화에도 저항하는 시스템에 직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연속적인 흐름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수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달 만에 축출되었습니다. 중앙계획, 끊임없는 감시, 당에 대한 복종은 각 지도부가 자신의 흔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축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일 승리 이후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누구도 안정적인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궤적은 권력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유지되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결국 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